그럼 이제 요 주택담보대출로 다시 와서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자율 아니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에는 거의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80%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마음 편해졌잖아요. 왜? 안 할 거니까. 근데 요거는 곱하기 3번만 하면 돼, 실제로. 곱하기 3번. 31회 때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포기한 사람들도 다 맞춰왔더라고. 어떻게 맞추세요? 잘 찍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관심사는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입니까? 변동이자율입니까? 그럼 몇 %인데요? 요거. 그럼 여기 두 가지에다가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소비금에서 세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다가 하나 더가 요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저당 상환 방법은 매년 나와요. 이 두 개 이자율하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별도로 이렇게 한 거야. 사실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택 소비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자율 이야기, 그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이자율은 계산 문제하고 관련 없어요. 이자율은 물론 이자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계산이고 저당 상환 방법은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금융론 전반부예요. 자, 후반부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타 등등이에요. 그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가 팔아서 현금하겠다는 소리야. 제가 채권 하나 가지고 있어. 채권. 내년에 만기야. 근데 지금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년에 만기인데 지금 팔아버리면 그러면 내년 만기 때 1년 동안 내년까지 기다리면 1년 동안 이자를 내가 안 받고 판다는 소리야. 이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인데 주택지당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10억짜리 받았다. 그럼 은행이 저에게 채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게 은행이 가져가는 주택지당 채권이야. 그럼 은행은 저에게 10억을 빌려주고 대신에 주택지당 채권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만기가 10년이야. 만기가 10년이란 말은 내가 10년 동안 갚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은행이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판다는 소리야. 그걸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 그럼 은행이 주택지당 채권을 팔아버리면 은행이 목돈이 생기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또 대출이 되겠다는 소리야. 이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럼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 되면 그럼 은행이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거야. 그럼 대출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야. 그럼 주택지당 채권이 유동화되면 자가주택 비율, 내 주택 비율이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 근데 30회 때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가 되면 그러면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냈다고. 옵니까 있습니까? X 증가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주택지당 채권 유동화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인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야. 현대건설은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회사인데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다. 이런 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거. 담보 없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만든다고 해봐요. 그럼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만들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럼 그 엄청나게 돈 들어갔는데 만약에 1조가 들어갔다 해봐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만들 때 1조가 들어갔다. 그럼 은행에서 1조를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담보를 요구하겠죠. 근데 1조만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담보 없이 돈 빌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를 제공하고 유용자 받았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담보 없이. 그럼 뭘 담보로 했을까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도로 통행을 하면 통행료 있겠죠. 그 통행료를 담보로 하는 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금융론이 구성되는데 오늘 이거 섭섭들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가장 자세히 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 자세히 하고 물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 채권 유동하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기본서는 펼 필요 없고 이제 필기노트 86쪽부터가 부동산이자 금융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금융론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이 금융이란 말부터 보고 갈게요. 금융론 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화폐금융론이에요. 화폐금융론. 경제학에서 경제학 과목 중에서 화폐금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쓸 필요 없어요. 화폐금융론이라는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이 화폐금융론을 딱 펴면, 그럼 화폐금융론 우리나라에 책이 10권 있다. 그럼 10권 중에서 8권 이상이 화폐금융론 처음 시작할 때 금융이란 이렇게 시작해요. 금융이란 이렇게. 그러니까 금융이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금융은 줄임말입니다. 어떤 줄임말이냐면 자금의 융통이에요. 자금의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해요. 금융. 그럼 자금은 뭐예요? 돈. 융통은 빌리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금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옆 사람한테 1,000원 빌려봐요. 그게 금융입니다. 요즘도 시골 가면, 시골 아니고 도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융통해주라 그런다고. 융통해주라. 돈 좀 융통해주라. 이게 금융이야, 금융. 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부동산 금융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토지를 사기 위해서 친구에게 10억 빌렸어요.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 때문에 돈을 빌렸어요. 이걸 토지금융이라고 합니다. 토지금융. 그럼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 대표인 게 주택이야. 네? 그러면 상가를 내가 사기 위해서 돈 빌렸다. 상가금융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로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을 배울 건데 시험은 주택금융이 주로 나와. 토지금융이 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럼 주택금융은 주택을 내가 살 때 돈 빌렸다. 주택을 개발할 때 돈 빌렸다. 그럼 주택을 살 때 돈 빌리는 것을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럼 주택 수요자가 돈 빌리는 거니까 수요자 금융이라고 하고 현대건설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요. 그럼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해요. 개발. 그러면 개발업자가 돈 빌렸습니다. 주택개발업자가 이걸 개발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개발업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20년 전으로 갑시다. 20년 전에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을 배운다. 이제 주로 주택소비금융을 배우는 거고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봤고 뭘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우는 게 부동산 금융 또는 주택금융의 기능, 역할입니다. 이 기능은 부동산의 결혼 전체에서 4군데서 나와요. 4군데서. 첫 번째 우리 뭘 배웠냐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배웠어요.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공부할 때 기능이라고 나오는 것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나와도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걸 외우고 있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다른 일 하면 이걸 외운단 말이에요. 다른 일 해버리면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맨날 어렵다고만 해. 다른 일 해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만 틀린 말 잘 만들지 않으니까 외우지 않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능이 역할이야. 여러분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게 역할이잖아요. 저희 기능이고. 저는 화요일 날 여기 와서 열심히 수업하는 게 저희 기능이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수업 들은 거 다른 일 하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그게 여러분 역할이라고. 그럼 이제 이 기능이 역할인데 외우지 말고, 이거 봐봐요. 주택개발금융이 활성화됐어요. 개발금융? 그럼 주택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거죠. 주택 수요금융이 확대됐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외워야 되는 건지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주거 안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돈을 수요자에게 많이 빌려주고 개발업자에 많이 빌려주고 그러면 수급 조절, 수요 공급 조절, 경기 조절할 수 있다. 외워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게 부동산 금융, 주택 금융의 기능입니다. 자,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하죠. 자, 2번부터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거리가 부진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돈을 주택 사는 사람에게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요거는 지금 이건 낸 거라고요. 요거 이렇게 출제해요. 여기다 뭐 촌스럽게 주택시장의 기능이 이렇게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능이랑 넣어주면 다 맞추는데 이렇게 내주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주택소비금융 가봅니다. 주택소비금은 주택담보대출이야. 그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야. 근데 주택소비금은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이거는 28회 때 감정평가사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아니라 2번하고 3번은 우리 시험이었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28회 때요. 28회 때 감정평가사 28회 때면 한 3, 4년 전이에요.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올까 있을까? X예요.
X.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 뭡니까? 주택을 담보로 한 거야. 주택을 담보로. 여기 이제 감정평가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냈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다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다 옳은 짐을 줬고, 평가자 시험에서 이렇게 틀린 짐을 줬다는 거예요. 자, 3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3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근데 주택 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 은행이 마구잡이로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게 담보인증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에요. 그럼 차주 상환 능력은 차입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차주가 차입자고. 반대가 대주. 은행이 대주라고. 그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됐다. 이 말은 담보인증 비율이 대부 비율이야. 그럼 대부 비율이 60%였는데 이걸 대부 비율을 70%로 변경시켜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소리야. 그럼 차주 상환 능력이 60이었는데 이걸 70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라고 이게. 그러면 담보인증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되면, 그럼 만약에 이 두 개 다 증가하면,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반대로 담보인증비율을 다운시키고 차주 상환 능력을 다운시켜버리면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부는 담보인증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을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낮추고 있다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낮추고 있죠. 이렇게. 주택수요가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 얘도 최근에 출제했던 거고, 올해 이걸 냈잖아요. 이 차주 상환 능력을 변화시키면, 그러면 주택의 수요 대출 기금이 변한다. 이런 건 오늘 냈다. 예를 냈는데, 유사하게 냈어요. 차주 상환 능력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냐면, 뭘 가지고? 차입자의 연봉 가지고. 그럼 내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 이 경우하고 연봉이 5억이다. 이 경우는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차주 상환 능력,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그런 거야. 차주 상환 능력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5. 이렇게. 자, 됐어요. 이게 기초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외워야 되는 건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요. 이제 가볍게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금융의 분류라는 게 있어요. 금융의 분류. 여기 이제 금융의 분류가 있습니다. 금융의 분류는 좀 애석합니다. 뭐가 애석하냐면, 여기에 1년에 두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 두 문제를 냈습니다. 올해.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 출제자들이 이거 출제하면서 이 정도 오류를 발견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지. 아니, 깊은 내용을 오류가 아니라 이걸 두 개를 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한 문제도 지금 많은데, 여기 정상적으로 출제된 거 보면 3년에 한 번꼴로 출제돼. 3년에 한 번꼴로. 근데 올해는 두 문제나 출제했죠. 출제 오류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는 부채금융과 매장임금을 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올해 두 개는 냈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면 매우 쉬울 건데 올해는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장임금이었는데 이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지분금융이 무슨 뜻인데요? 부채금융과 매장임금이 무슨 뜻인데 이걸 안 내요. 안 내고 그냥 여기 있는 걸 외우는가 못 외우는가. 요건 내는 거라고. 여기 있는 게 지분금융이에요. 여기 있는 거 부채금융이고 여기 있는 게 매장임금이에요. 제가 이제 매장임금이 여기까지 알려줬는데 거의 여기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부채금이 나왔고 부채금이 이 안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매장임금은 뜻은 알 필요 없어요. 뜻은 알 필요 없고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보면 이 두 개만 보면 매장임 빼버리고 이 두 개만 보면 둘 중 하나만 외우면 돼요. 둘 중 하나만. 이 지분금융이 6개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지분금융이 이 6개 외우면 나머지는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밀어붙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매장임금은 빼고. 그래서 지분금융 요거 하나만 이제 오늘 알고 가면 돼요. 부채금융까지 알 필요 없고. 그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제 뜻을 설명할 건데 뜻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겠습니다. 지분이 다른 사람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돈이라고.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그러면 이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야. 내 돈. 내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내 돈. 근데 타인 자본 썼다. 남한테 빌려 썼다. 그럼 부채금융 한다고. 내가 지금 10만 원이 필요해요. 10만 원이 필요해서 CD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집어넣고 내 통장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내 돈 쓰는 거라고? 이것이 지분금융이야. 10만 원이 필요해서 CD기 가서 CD기에다 카드를 넣고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현금 서비스 받으면 자기 돈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카드에 써서 돈 빌린 거잖아요. 그게 부채금융입니다.
그러면 빌렸다 그러면 부채금융이야. 또 빌린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 받은 거잖아요. 저당대출. 그러면 저당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부 다 이게 부채금융이에요. 내 돈 썼습니다. 지분금융. 다른 사람도 썼습니다. 부채금융이요. 네, 이렇게 뜻이 그렇게 되는데 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요걸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래요. 자금이 돈이에요.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 내부에서 조달하는 방법 복잡해요. 뭐 그것까지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면 돼요. 주식을. 그럼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A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가 샀어요. 그럼 제가 주주가 되는 거고 저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라고.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주식을 팔았다 자기 지분을 팔아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발행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요. 요거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요거는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간 거라고. 이렇게. 자, 여기 잠시 멈추고. 회사채란 말은 처음 들어볼 수 있지만 국채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국채. 국채하고 공채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요 국채와 공채를 묶어서 국공채라고 그래요. 그럼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돈 빌려간 거야. 공채는 인천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그래요. 국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채가 뭐냐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간 거라니까. 제가 앞에 분한테 돈을 만약에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럼 앞에 분한테 차용증 써주잖아요. 차용증. 그거야 그거. 그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국채는 국가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거야. 그럼 국채는 국가 입장에서 자기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거라고. 이거는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부채금융이라고. 부채금융.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순환도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인천광역시에 세금이 별로 없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줘서 지원을 많이 안 해준대요. 그럼 인천광역시가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공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남의 돈 쓰는 거 나중에 갚아야 돼. 이게 이제 부채금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럼 회사채라고 그래.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채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공채. 이 두 개를 묶어서 국공채라고 한다고. 이 국공채는 시간만 흘러가면 그러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약속한 이자를 준다고. 시간만 흘러가면 그럼 이건 위험이 클까 작을까? 작지 위험이 없지. 무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국공채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채 발행했단 말은 A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가는 거라고. 그럼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만기 3년이다. 그럼 내가 샀어요. 사면 만기 되면 그걸 제시하면 그 회사채를 돈 준다고. 이렇게 이게 회사채예요. 그럼 회사채인데 이 회사채를 해자를 생략하고 사채라고 불러요. 사채. 이 해자를 생략하고 사채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부채금융이에요. 회사채인데 이 해자를 주로 생략하고 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다 이 사채하고 일수놀이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 사채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 사채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한자로. 이렇게. 틀렸을 수도 모르니까 빨리 지워야 돼 이렇게. 근데 회사채는 이렇게 써요. 회사채는 주식회사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다른 말이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한자는 다르다고 이렇게. 그러면 회사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사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려간 거라니까요. 그럼 타인자금 이용한 거죠. 은행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은행. 회사. 그럼 은행이 돈이 없을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을 은행채라고 그래요. 은행채. 그럼 국가가 발행했다. 그럼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공채. 그러면 회사가 발행했다. 회사채. 그럼 제가 채권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사채야, 사채. 거기 사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회사채가 나오면 이거는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근데 사채라고 하잖아요. 사채가 나요. 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 사채 이렇게. 그럼 이제 얼추 좀 이해됐을 건데 주식 발행했단 말 나오면 전부 다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주식 발행했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공모한 증자가 주식 발행한 거예요. 공모는 사바사바 이게 아니고 사바사바 이게 아니고 공모는 공개 모집. 신문 광고 냈다는 소리야.
우리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 그럼 우리가 신문 광고 보고 그 주식 산다고. 이게 공모양 증자라고. 이게 주식 발행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주 발행 이렇게 났어요. 새로운 주식 발행했습니다. 신주 발행이 주식 발행거든. 이거 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분금은 이제 올 건데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상하게 좀 잘 나와요. 최근 5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이냐 부채금이냐 3번인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날 무렵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배울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야. 근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요. 그럼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6개 중에서 3개는 해결됐습니다. 공모한 증자가 주식 발행이고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하고 이 3개는 되는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간접 펀드 요 3가지도 지분금융인데 우리 시험은 한 번도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간접 펀드가 무슨 말인가 이런 거 내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이 신디케이트는 초창기 시험에 7회 때, 8회 때 이때 낸다고. 이게 뭐냐고? 근데 요즘은 다 사라지고 그냥 신디케이트가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외우는 건데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3, 4월 과정 그때. 그러니까 지분금융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면서 가면 돼요. 그냥 뜻을 몰라도 그냥 외워버리면 돼. 앞머리 따서. 그래서 지분금융을 저는 이렇게 해요. 신조, 공주, 간투 된다고. 그냥 순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디케이트 가장 먼저 많이 나옵니까? 아니요. 주식 발행이 가장 잘 나와요. 근데 뭔가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빨리 만들다 보니까 신조라는 공주가 있었나 보죠. 공주 이름이 신조인가 봐. 이름 희한하네. 무슨 말갈족 공주인가? 그렇지? 공주 이름은 좀 예쁘잖아. 선화공주라든지 이렇게. 말갈족이나 흉노족 공주인가 봐. 신조공주 간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선생님 나는 다르게 외울 거야.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게 지분금융이야. 그 부채금융은 저당대출, 회사채 발행. 이 신탁증서금융이 뭐냐면 신탁증서가 뭐가 신탁증서냐면요. 제가 토지를 10만 평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놀래. 10만 평 가지고 있는. 자, 좀 줄여서 제가 토지를 한 2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럽습니까? 2만 평 가지고 있다니까? 저 2만 평 정도는 됩니다. 실제로. 네가 벌었냐? 전혀. 전혀 벌지 않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한 2만 평 정도 되죠. 2만 평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멀리 있다는 거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경과는 좋아요. 경과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신탁증서금융은 제가 땅을 2만 평 있는데 이걸 KB 부동산 신탁에 맡겨요. 그걸 신탁 맡겠다는 소리야. 그럼 KB 부동산 신탁은 저한테 증서를 줘야 되잖아. 맡겠다고. 거기에 신탁증서야. 그러면 신탁증서를 보면 여기에 맡기는 사람 누구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KB 부동산 신탁을 했다고 하고 신탁 기간은 뭐 5년이다. 이렇게 써있다고. 그럼 이 증서가 결국은 2만 평의 땅 문서가 되는 거라고. 땅 문서 의미하셨죠? 그럼 요거를 신한은행에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신한은행이 딱 보고 2만 평이 있네요. 딱 그런 거야. 그러면서 신한은행이 여기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신한은행이 KB 부동산 신탁에 전화해보면 돼. 그럼 KB 부동산 신탁이 그거 진짜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땅 2만 평이 된다고. 그럼 이걸 신한은행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게 신탁증서금융이야. 결국은 여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랑 똑같다고. 여기 신탁증서금융 이렇게. 그럼 돈 빌렸잖아요. 부채금융이죠. 주택상환사채는 공포선생님한테 나중에 배울 거야. 아주 점잖은 공포선생님한테 선비 같잖아. 공포선생님은. 개론선생님하고 다르죠? 개론선생님하고 전혀 달라. 우리 공포선생님은 선비 같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나? 내가 잘못 봤나? 그치? 그럼 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개발업자가 돈이 없을 때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줄게요. 이렇게 하고 발행한 사채야.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줄게요. 이 주택상환사채를 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을 그냥 받는 거라고. 제가 주택상환사채를 사면 그 돈 가지고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제시하면 그러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고르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302동 뭐 8층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제. 여기 이제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갚아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것도 있을까요? 토지상환사채?
토지 상환사채는 토지 개발업자가 돈이 없어. 토지 개발업자가.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럼 토지 개발업자가 토지로 갚아주는 사채란 소리야. 사채. 그럼 토지 상환사채도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 부채금융. 어음.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음 발행했다. 돈 빌려간 거죠. 이게 부채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봤잖아요. 천안간 논산간 고속도로처럼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렸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빌렸다가 중요하지. 그럼 부채금융이고 이제 ABS, MBS, MBB는 차차 이제 배우게 돼요. 이거 안 배워 오늘은.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입니다. 메자닌 금융은요. 메자닌 금융은 요 메자닌이란 말이 혹시 이태리 말 하신 분 계십니까? 이태리 말? 이태리 타월만 있죠. 이태리 말 모릅니까? 여기 이태리 말이라 돼요. 이태리 말. 저도 이제 이거 배울 때 처음으로 이제 이태리 말 중에서 요 메자닌, 요거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요 메자닌은 이런 뜻이래, 이태리 말 중에서. 건물이 있으면 1층과 2층 사이를 메자닌이라 한대요. 메자닌. 그럼 이제 우리하고 이태리하고는 건물 구조가 약간 다르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면, 그러면 1층부터 이렇게 2층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2층이 되는 거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거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잖아. 이런 거인가 봐요. 이런 게. 여기 이제 메자닌 그런가 봐요. 그럼 메자닌 금융이란 것은 1층하고 2층 사이의 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 요걸 이제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개 봐요. 신주 인속금부사채 여기 후순위 대출하고 우선 이제 빼버리고 신주 인속금부사채하고 전환사채가 사채야 사채. 사채면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근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인데 만기가 되면 내가 사채를 사서 만기가 되면 그것을 제시하면 현금 준다고. 현금. 근데 여기 이름 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나중에 신주 새로운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이걸 사놓으면 좋죠. 왜? 나중에 현금 받거나 주식 받거나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3년이 만기입니다. 그럼 만기가 됐어요. 그럼 내가 가서 현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현금 주지 말고 당신들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그러면 사채면 부채금융인데 주식이 되면 지분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메자닌 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이건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많이 들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요즘 안 나와요.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뉴스 할 때 이거 많이 들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모르십니까? 요거는 어느 경우에 많이 듣냐면 남자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성들보다. 여성분들은 9시가 되면 KBS 1을 보는 게 아니라 KBS 2를 봐. 연예가 중계를 봐야 돼. 그러니까 뉴스를 잘 안 본다고. 그러니까 요걸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요 부동산의 결혼은 평균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더 잘해요. 여성들에 비해서. 제가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9시가 됐을 때 남성분들은 KBS 2를 계속 보는 거야. 근데 여성분들은 연예가 중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처음 들어봤고 연예가 중계에서 누가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요건 너무 잘한다. 너무나 잘한다고 이렇게.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삼성 나올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이재용 씨가 요 삼성 불법을 승계했니 어쩌할 때 요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저쪽으로 나온다고. 혹시 가만히 생각해봐요. 뉴스 들을 때 삼성이 불법적으로 승계했니 어쩌지 할 때 기자가 멘트하는 거 이해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 기자가 멘트를 하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일개보하는 기자가 내일 비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야. 이거 말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러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 이야기할 때 하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지. 그렇게 만드니까. 자, 넘어가고 그럼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메자닌 금융이고 전환사채도 똑같아요. 전환사채는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자, 이게 이제 금융의 분류입니다. 애석합니다. 다 맞출 수 있을 건데 올해 두 문제 나가지고 자, 그럼 이제 애국 가봐요. 이제 애국 가야지. 그럼 금융의 분류가 또 나올 수 있을 거지. 혹시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나올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지만 지분금융 그러면 무슨 뜻인지 필요 없어요. 신조, 공주, 간투. 그러면 지분금융이에요.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자, 됐습니다. 이제 금융의 분류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초는 끝났다고 보시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소비금융으로 이제 바로 갈 수 있겠죠. 주택소비금융.
그러니까 주택소비금융은 필기로또는 87쪽보고요. 주택소비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가지 본다고 했어요. 이자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저당 상환 방법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에서 이제 이자율 이야기할 건데, 이자율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은행에다가, 신한은행에다가 10억을 예금했습니다. 그때 주는 이자율이 예금 이자율이고, 내가 신한은행 가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게 대출 이자율이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금 이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대출 받는 거 해야 돼. 대출 받는 거.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 주택소비금융이 예금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받는 거잖아. 그 대출 이자율 이야기 한다고 소리예요. 그럼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 나오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서 자주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곧잘 출제했는데 요즘은 출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요 대출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은행이 나에게 내가 대출 받아갔는데 이자율을 대출 이자율을 5% 했다. 그러면 그 5% 은행 입장에서 수익률이고 은행이 나에게 대출 이자 5%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런 거야. 당신한테는 돈 빌려주면서 최소한 5%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라고. 요 대출 이자율이.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입니다. 당신한테는 최소한 5%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은행의 요구 수익이 됩니다고. 요건 쓸 필요 없어요. 요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논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이 요구 수익은. 그럼 요구 수익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요구 수익은 투자자가 어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의 구성은 무위험률, 여기에 시간의 대가가 있잖아요. 무위험률, 여기다 플러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을 부담한다겠죠. 그래서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요구수율이. 그럼 요구수율이 이렇게 구성되면 그러면 대출이자율도 요구수율이니까 대출이자 요구수율 이거 이해되시죠? 요구수율이니까 대출이자율도 이렇게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구수율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요구수율에서 이거 했잖아요.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럼 요구하는 수익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율도 높아진다. 이해됩니까? 맞지? 그럼 이 논리가 대출 이자율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럼 은행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는 거지. 선생님,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는 소리 무슨 말이야? 제가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게 대출자 위험이야. 그럼 대출자 위험이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뭐야?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는 이 대출 이자율은 요구 수익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못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거야. 높아진다.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그러면 대출이 높아질 거고 이거 하나고 이 대출 이자율에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다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은행은 대출 금리를 높이는 거라고. 이 두 가지.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5. 자, 지금부터는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가를 보자고요. 여기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에서 이제 결정 요소라고 써요. 이거는 이제 결정 요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금 동원 비용, 이거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거 해볼래요? 대부비율이 높아졌어요. 이 말은 은행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대출해 주는 경우하고 9억을 대출해 주는 경우 봐요. 그럼 1억을 대출해 줬으면 대부비율이 10%요. 9억을 대출했으면 90%입니다. 그럼 대부비율이 10%인 경우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10억짜리가 1억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차입자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은행은 바로 경매 처분하면 1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은행이 9억을 빌려줬어요. 대부비율이 90%예요.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몇 번 톡촉하고 그 돈 안 갚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처리해요. 경매 처분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이제 평가를 한다고, 평가. 평가에서 10억이 나오면 좋을 텐데, 평가에서 9억밖에, 아니 8억밖에 안 나온대.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는 10억이었는데, 그래서 9억을 대출해 주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한 2년 정도 돼가 돈을 안 갚으니까, 2년 후에 감정평가했더니 8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경매 처분할 때 은행은 8억 받아야 돼. 그럼 9억을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게 대부비율이 높다는 소리야. 이 대부비율을 대출 비율을 한다고.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그래요. 그럼 대부비율,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대출이 높아지죠? 그럼 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이걸 가장 잘 내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럼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걸 이제 가장 잘 낸다고. 아주 단골 손님이 나오다 요즘 좀 뜸합니다. 자, 이거는 후순위저당. 제가 국민은행에서 1순위로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2순위로 신한은행에서 돈 빌렸어요.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5억 받았고 신한은행에서 2억 받았어요.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 가는 거야. 새마을금고. MG 새마을금고 가죠. 새마을금고 가서 돈 빌려주라니까 새마을금고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국민은행 5억, 신한은행 2억, 7억이 이미 재단 잡혀 있고 아파트 가격은 10억까지 안 될 건데 새마을금고에서도 빌려줄까 말까다 새마을금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지금 후순위야. 3순위니까. 그럼 만약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처분한다. 새마을금고에서 경매에서 이제 경매 처분하면 새마을금고가 1억 먼저 간 게 아니라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돈을 먼저 가져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7억밖에 안 나왔다. 감정평가에 7억밖에 안 나왔다. 파는 금액이 7억이 팔았다. 그럼 새마을금고 돈을 못 받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후순위 저당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후순위 저당이면 대출 위험을 많이 부담하죠. 그럼 이자율은 뭐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요. 저의 소득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신용이 나빠요. 신용이 연체도 많고, 이런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은행은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대출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제가 주택을 담보해서 돈 빌렸습니다. 그럼 주택이 담보자산이야. 주택이. 제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럼 주택이 담보자산이라고. 그럼 주택 가치가 떨어졌다?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상가를 삽니다. 상가를 살 때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상가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상가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담보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그럼 은행은 이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겠네. 그렇다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겠지.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이제 몇 가지 경우 해봤어요. 후순위 저당 금방 알 거고 차입자의 소득 수준이 낮다. 연체 실적이 많고 신용도가 낮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자가 위험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대출금리 높아지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잘 나왔다고 했어요. 대부비율이 높다. 대출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그리고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냐? 대출금리가 한다? 높아진다. 자,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을 때 대출 이자율이 5%다. 거기 5% 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반영돼 있어요. 은행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반영해서 금리를 산정한다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금리를 명목금리다. 이렇게 명목금리다. 그럼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만약에 그 은행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금리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은행이 우리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반영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무조건 예상 인플레이션 반영한다고.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를 한다? 높아진다. 자, 제가 장황히 설명했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가요.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행이 대출해주고 못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다. 그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 높아질 거고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 높아지는데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는 첫 번째 대부비 높을 때, 두 번째 후순위 저당일 때, 세 번째 차입자가 신용도가 낮아질 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비율이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자를 한다? 높아진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자율 결정 원리가 가볍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 이자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그래서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도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이렇게 도록하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책을 잠깐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책. 책은 328페이지부터가 이제 금융은 시작이에요. 328쪽. 찾으셨나요? 328쪽, 329쪽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330쪽 가봐요. 330쪽을 가면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찾아볼까요? 동그라미 4번에 지분금융시장과 부채금융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 지분권이 어떻고 좀 복잡해요. 그 필요 없고 니은으로 가면 동그라미 니은. 니은으로 가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박스가 두 개 나와. 조그만 박스. 그 박스 내용을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에 부동산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공모의한 증자 등 여기 뭐요? 지분금융이라는 거예요. 저하고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그거고. 그 밑에 박스가 부채금융이야. 저당금융이 저당 대출받는 거고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이거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1쪽에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9회 때 예제를 보면 그걸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는 거. 자, 그 밑에 주택금융 나오면서 방가로 이번에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 자가소유 촉진 이러고 나왔죠?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 옆에 기출 지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겨봅니다. 넘겨서 332쪽이에요. 부동산 금융과 저당 위험이 나왔는데 거기서 부동산 금융의 기초 개념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 2번 볼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융자 비율에서 동그라미 2번. 융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게 대부비율이야.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아, 대출금융 높아지겠네. 이렇게 나와야지. 융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내가 돈을 많이 대출받았으면 그럼 차입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안 갚을 확률이 높죠.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이자율도 많다? 상승한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 봐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과 로블의 올부금 나왔죠. 이 올부금이 원리금 상환액을 올부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올부금, 할부금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동그라미 제가 1번 읽어볼게요. 융자 기간 중에 원금 상환분과 이자의 합계로 매달 대출자에게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채 서비스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한다.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또 다른 말로 할부금이라고 해요. 할부금. 할부금. 여러 가지 말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정이자율이고 월부금 정액 상환인 경우 말을 어렵게 놨잖아요. 이 월부금 정액 상환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거예요. 월부금보다 저당 상수. 원리금 상환액이 월부금이죠? 그러면 저당 상수라는 소리예요, 이게. 자, 333쪽 갑시다. 333쪽에서 이자율 나오면서 동그라미 4번 이자율 결정시 고려사항 나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한번 보는 거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무슨 말인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명목이자율, 니은 명목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명목이자율로 되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이다 명목이자율 더한 게 실질이자율이다 예상인플레이션 더한 게 명목이자율이야. 대출금리 이렇게 결정돼. 그러면 이 말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자율도 많다? 높아진다. 자,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334쪽 저당 위험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해서 고정이자율까지 7, 8 있는 거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자, 10분 쉬었다. 예습.